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백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3월 31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네. 코인 시장을 파헤쳐보는 그런 준비를 해오셨죠? 세 가지 키워드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P2E 엑시도 털렸다. 음, 네, 이게 약간 외계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코인 파헤치기를 잘 안 보신 겁니다. 코인 파헤치기 보신 분들은 P2E도 알고 엑시도 엑시도 알고, 알 예. 겁니다. 아마 좀 자세히 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트래블 룰은 가두리룰이라는 네. 주제를 들고 트래블룰도 왔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네네. 세 세 번째. 번째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음. 제가 밝혔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의 배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꽤 올랐는데 네네. 그 뒤에 배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네. 네. 그럼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P2E 엑시도 뚫렸다. 네. P2E 그러면 Play to Earn 해서 네. 게임에서 돈 벌자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P2E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엄마들이 왜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아유 이놈의 자식 이 게임을 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했는데 돈이 나오는 이런 게임이 된 거죠. 물론 한국에서 안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네.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 국내 네. 프로젝트 국내 약간 게임사들도 지금 전부 다 정관을 바꿔가지고 요새 주총 시즌이잖아요. 우리도 P2E 하겠다. 우리도 게임에다가 코인을 접목하겠다라는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난리도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위메이드가 가장 성공 사례를 보여줬고요. 근데 원조는 사실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P2E라는 개념이 사실 2018, 19년부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이유가 이게 여러 이유 때문에 뭐 네. 게임이 재미없다거나 실질적으로 이 게임 내 토큰 이코노미가 무너졌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라는 곳이 개발한 네. 엑시 인피니트 네. 이게 대대적인 성공을 귀여운 거뒀습니다. 캐릭터들을 키우는 게임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짤도 보여드린 거 있을 것 같은데 막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그 게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한창 때는 지금은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한창 때는 사실 그 한 달 월급보다 엑시를 게임을 통해 가지고 버는 돈이 더 많은 동남아에서요. 네, 동남아에서 이게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요.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요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로스쿨도 가고 자기는 이제 변호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뭐 인터뷰도 나오고 하면서 굉장한 인기였던 게임입니다. 그런 엑시도 털렸습니다. 털렸다가 아니라 털렸다군요. 네네. 털렸네요. 네. 그런데 이 엑시 인피니티가 기본이 되는 체인이 어떤 체인이냐라고 하면 이 플랫폼이 뭐냐? 네.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조금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 가스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할 때나 그 코인을 이체할 때나 보면은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싸거든요. 사실 그 이더리움의 비싼 가스비는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돼 왔고 네. 이더리움 개발자들 측에서도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이더리움 2.0 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스비를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저는 가스비 그러니까 뭐 가스 사용인가 그랬는데 이게 거래 수수료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 피가 네. 되겠죠. 수수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수수료가 엄청 수수료가 납니다.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엄청 나니까 이 예. 수수료가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는데 일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여러 가지 측면의 개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체인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이 이렇게 메인으로 있고요. 네. 이 체인에 붙어 갖고 있는 사이드 체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작업은 최종적인 검증 작업은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어지는데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는 간단한 일들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간단한 일들이 게임에서 쓰는 정도의 그 간단한 뭐 뭔가 뭐 승인이라든가 뭐 코인 전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를 보통 이제 레이어 2라고 많이들 부르거든요. 레이어 1은 이더리움 같은 것들, 사이드 체인은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레이어 2라고 불러서 요 레이어 1들의 체인에 약간 뭔가 단점을 보완해 준 그런 건데
앞서 말씀드린 엑시 인피니티의 메인 체인은 이더리움인데 비싸다. 때문에 사이드 체인으로 로닌 네. 네트워크라는 걸 구동을 했어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자체 개발 로닌 네트워크를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 붙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로닌 네트워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엑시가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네. 그 엑시가 29일 날 네. 발표 공지문을 하나 냅니다. 죄송합니다. 23일에 29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23일에 예. 로닌 네트워크에서 예. 이더리움 73,600개와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코인 2,550만 개를 네. 도난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지를 해킹 해요. 피해 일단. 근데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게 뭐 그냥 합치면 이더리움 뭐 USDT USDT 뭐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6억 1,600만 달러. 네. 약 7,400억 원. 엄청난 돈이네요. 7,400억 이게 원이면. 예? 그 이른바 네. 역대 해킹 사례 가운데서는 두 번째고요. 예. 디파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가운데는 역대 최대입니다. 7,400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엄청난 음. 그 규모의 자금이 사실 해킹을 당한 건데 네네. 우리 쉽게 드는 의문은 이 뭐 이더리움이니 뭐 비트코인이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해킹이 안 된다고 이제 알고 맞아요. 있는데 해킹 당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래서 구구절절 앞에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 어쩌고 예. 막 레이어 2 말씀드린 게 예. 이더리움이 털린 게 아니라 음.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인 로닌 네트워크가 털렸어요. 아까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뭔가 검증 작업을 하는 거라서 예. 약간 검증의 끝판왕격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잘 해킹에 강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약간의 보안적인 측면을 약간 느슨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느슨한 사이드 체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게 아까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이른바 서로 다른 체인 간에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걸 브릿지라고 네. 하거든요. 뭐 다리를 놓는다 뭐 이런 네네, 뜻이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브릿지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메인 저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나는데 그 브릿지 하는 뭔가 과정에서. 연결해 놓은 데서 지금 맞아요. 자꾸 사고가 난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이 브릿지 하는데 거기를 딱 끊으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예. 뭔가 더 쉽게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사이드 체인에서 지금 로니 네트워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앞서서도 이게 아까 그 서로 다른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네. 이게 이제 웜홀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솔라나하고 이더리움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킹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 8만 개 정도 12만 개 네. 정도를 가짜 이더리움을 생성해 가지고 탈취하는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1월 달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하고 여기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큐빗 파이낸스 프로토콜 여기서도 또 뭔가 해킹 사고 같은 게 터진 거예요. 예. 여기서도 한 8천만 달러 손실을 봤고요. 이 앞으로 이제 P2E들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자체 어떤 뭐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또 이런 것처럼 뭐 약간 브릿지 뭐 이런 걸 많이 맞아요. 쓸 것 같은데 이러면 상당히 또 투자에도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네. 일각에서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이제 메인 플랫폼을 레이어 1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뭔가 좀 싸게 만들어주는 걸 음. 옆에 붙이는 걸 이제 레이어 2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 레이어 2 체인의 약간 그 유용성, 효용성에 대한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2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어 1 자체를 뭔가 개선을 하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요. 네.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니어 이런 애들은 이런 그 프로토콜들은 우리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다른 체인으로 자기들은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블록체인 C는 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요즘 그 게임사들이 많이 채택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대체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요. 카카오에.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국내 약간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인도의 이더리움이다라고 부르는 폴리곤 네트워크를 많이 씁니다. 이건 수수료가 진짜 싸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서 네, 또 맞습니다. 투자할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P2E 엑시도 털렸다.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트래블룰 얘기 한번 해보죠. 트래블룰 요거 상당히 또 논란이 좀 많은데. 네. 트래블러로 아마 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뭐 상기시켜 드리자면
특근법이라고 하죠. 네.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쉽게 말해서 음. 거래소들이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음. 발생한다라고 하면 누가 코인을 보내고 누가 음. 받는지를 파악을 해서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고 누가 음. 받는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코인은 익명성이 참 미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가 보내고 누가 네. 받는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되는 음. 상황이 음. 펼쳐지는 겁니다. 음.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데 놀랍게도 네. 트래블러를 네. 시행하는 건 우리나라가 가장 네. 처음이거든요. 25일 날 일단 시행이 됐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음. 시행을 하게 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선진 사례를 참고할 음.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시행착오를 음. 겪으면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네. 하는데 이 그래서 지금 준비해 오신 게 25일 이후에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맞아요. 좀 발생한 일들이 예. 좀 있다는 거죠? 일단 예.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낼 때 이른바 음. 출금할 때는 보내는 사람은 알잖아요, 음. 거래소가. 자기 고객이니까. 음.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네. 뭐 음. 고객들한테 "누가 받는지 신고하세요."라고 네.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일단 뭐 보니까 신고하라고 하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예. 그래서 예. 받는 사람 파악이 가능한 음. 자기들과의 일종의 이제 제휴가 가능한 음. 거래소들만 음. 출금이 가능하도록 음. 이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는 좀 뭐 잘 안 되게 예, 우리 맞아요. 잘 모르는 어 얘들하고는 우리 맞아요. 못 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업비트 같은 음. 경우에도 이제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고 국내에 네. 투자자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음. 처음에는 "야 여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해."라고 하면서 출금 음. 가능한 거래소 명단에 없었어요. 음. 그런데 뭔가 기술 개발 통하고 뭘 통해 가지고 일단 출금 가능 거래소 이제 명단에 넣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낸스에 있는 지갑 주소가 음. 과연 이 해당 업비트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의 지갑인 건지 음. 궁금하잖아요. 음.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거래소마다 다른데 가장 불편한 곳이 제가 해 봤거든요. 음. 코인원입니다. 음.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원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음. 바이낸스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같아야 돼요. 같으면 예. 같은 그리고 사람이다 이렇게 예. 인정해 주는군요. 코인원에 등록된 비트코인 출금 주소와 음. 바이낸스에 받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같아야 돼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음. 웹페이지를 녹화를 해야 됩니다. 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됩니다. 녹화까지 해요? 네.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빗썸은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음. 본인의 신분증과 음. 그다음에 그 지갑 주소 화면을 같이 놓고 이렇게 사진을 예. 찍어서 하는데 코인원은 녹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차명원 대표를 최근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녹화냐?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더니 "녹화가 가장 조작이 어렵다. 음. 그러기 때문에 녹화하는 방법을 자기들은 택했다." 그렇겠죠. 사진은 뭔가 좀 맞아요.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 제가 이틀 전에 승인을 음. 요청했는데 출금 주소 승인을 근데 아직까지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불편해요. 불편하군요. 불편하다 보니까 네. 벌어지는 일이 뭐냐? 사실 그 코인 왜 그런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코리니드 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주가는 내가 삼성증권을 거래하건 미래에셋증권을 거래하건 똑같은데 음. 왜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에서 하고 빗썸에서 하면 가격이 다르냐? 음.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당연히 궁금하죠. 네. 또 해외 가격하고 맞아요. 환율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삼성전자는 한국거래소 KLX라는 단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주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업비트 빗썸이 마치 이용할 때는 증권사 느낌인데 실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전 세계에 뭐 거의 200 몇 개? 좀 약간 손꼽을 만한 건 네. 그 정도로 데만 해도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면 이른바 그 차이를 먹는 차익거래 세력들이 이거는 당연히 거의 뭐 생기겠죠. 맞아요. 예.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 프로그래밍화돼서 봇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차익거래 봇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맞춰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래블을 다 지키려면 들이 활동을 못해요.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하면은 해외 거래소와의 뭐 이렇게 활발한 봇 거래를 통해 가지고 가격이 맞춰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코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역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역푸 그러면 국내 시세가 낮은 맞아요. 예, 역프리미엄, 어어. 역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역푸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에 가서 팔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지금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입금과 출금 모두에 대해서 지금 네. 주소를 검사하고 있는데
빗썸과 코인원, 코빗 같은 경우에는 출금에 대해서만 뭔가 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네 음. 하다 보니까 역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벌어지고 있는 이 뭐냐면 아까 이렇게 이제 가격을 맞춰주는 봇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일일이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봇들이 활동 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른바 가두리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벌어졌던 일인데요. 네. 9시인가? 오후 9시 되니까 갑자기 음. 특정 코인의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그 특정 코인의 가격이 그 다른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한 20-30% 갑자기 가격이 뛰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거기만 뛰어. 그러면 요 20-30%가 네. 기존에 같았으면은 빨리 뭐 사다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차익거래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뭐 가격을 맞출 텐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그게 일이 안 안 되죠. 일어난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한 30분 펼쳐지고 음. 30분 지난 다음엔 다시 제자리. 그리고 이게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9시 이런 누군가 가격을 좀 맞아요, 조작하고 싶다. 맞아요. 국내에서 그것도 가능하겠네. 맞아요, 잘못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오전 9시, 오후 9시가 되면 오늘의 경주마는 뭐냐라는 말들을 이제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봇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가격을 어떤 특정 세력이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픽한 코인이 뭐냐 예. 이걸 알아맞혀서 거기 편승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지금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래블러의 목적이 자금 세탁 방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가두리를 합법적인 가두리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음.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거. 이게 네. 문제가 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트래블 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트래블 룰은 가두리를 뭐 이걸 얘기해봤고요. 세 번째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로 가보죠. 비트코인 상승의 배후. 우리 네. 배후를 지금 밝혀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꽤 올랐어요. 네. 네. 방금 봐도 제가 보니까 한 맞아, 뭐 해외 47,000. 시장의 개당 47,000달러 정도 까지 올랐어요. 자, 배우라고 하니까 너무 어그로 같은데. 네. 그래도 요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네.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38,000달러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3월 저희 중순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비트코인 4만 가격이. 달러 돌파 못했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3월 16일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가서요. 지금 47,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도대체 배경이 뭐냐. 게다가 이때 보면은 주식 시기가 그렇게 많이 좋았냐라고 보면 네. 그닥 네, 뭐 뭐 좀 그냥, 약간 예. 좋긴 했지만 예. 뭐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많이 음. 밀어 올릴 만큼의 호재는 없었거든요. 음. 뭐지? 라고 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썰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중에 유력한 썰이 뭐냐라고 네. 보면 루나 루나. 많이 네. 나왔죠. 이것도 김치 코인이라고는 할 수 있죠. 국내 가장 성공한 기업이, 김치코인이라고 만든 볼 수 거니까. 있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 8위 네. 코인이 됐어요. 이 루나를 만든 테라폼 레스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싹 돌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호재는 수급이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오르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사고 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뭐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야 사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달 초에 그 테라폼 레스 권도영 대표 네. 이 트위터 상에서는 도건이라고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데 네. UST 음. 테라 생태계 내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T 준비금 목적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100억 달러어치 사들이겠다라고 했어요. 100억 달러면 12조거든요. 네, 12조 원. 네. 엄청난 규모네요. 만약 네. 실제로 이렇게 샀다 그러면. 그래서 발표를 네. 했고 그리고 이 약간 100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했지 언제 사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 진짜 사는 거야? 음. 꽤 유의미한 수량을 사들이나 보네?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던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해서요. UST 가치를 약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 약간 뭐 준비금도 있고 뭐 수급량도 좀 조절하는 요 대단이 있어요. 이 추정되는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어제 뜯어봤더니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이 기간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12,533개. 그 전에도 샀었는데 네. 요 7일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지금 현재 30일 기준으로 37,727개가 지금 그 지갑 안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곧 이 기간에 약 예. 18,000개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죠. 상당한 수량입니다. 음. 근데 그러면 왜 테라폼 레스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냐? 아마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시다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그 루나와 UST의 예. 구조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을 텐데요. 복잡한 이게 구조가 복잡한 있긴 구조죠. 하더라고요.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 UST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음. USDT나 USDC 같이 법정 화폐가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따라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다 망했어요. 네. UST만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에 대한 약간 취약점이나 공격이 뭐냐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루나 가격도 떨어지고 UST 가치도 안정적이지 못한 네. 그 뭔가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비판을 하도 받다 음. 보니까 이 테라폼 레스 측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인 세상의 일종의 금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쌓아줄게. 여기도 준비금을 뭘 하겠다. 네, 바탕을 맞아요. 두겠다 그랬는데 그게 비트코인이 맞아요.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UST를 발행을 할 때 루나를 소각을 시키거든요. 루나를 소각시켜서 UST를 발행을 하는 구조인데 네. 권도영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앞으로는 루나 소각 자금으로 생기는 수익 있잖아요. 그거의 40%를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테라의 목표는 사토시 나카모토 외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UST의 안정적인 가치는 비트코인이 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UST가 실패한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실패한다는 거고 비트코인 실패는 곧 암호화폐의 실패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일종의 이제 멱살 잡고 UST 성공과 같은 맥락으로 UST 실패하면 비트코인도 실패하는 거야. 비트코인 성공해야지 UST도 성공하는 거고라고 하면서 지금 그 표현을 빌리자면 테라는 도건은 그 이른바 테라를 코인계의 연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의 관심사는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뭐 여기에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디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를 막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테라 아까 말씀드린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하는 그 지갑에서 대량의 UST가 바이낸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그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에 되면은 대량의 비트코인이 다시 그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고 있는 거 맞아요. 같다. 거의 확실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거의 약간 비트코인이 조정받을만 하면은 뭔가 매수세가 와가지고 그 가격을 받쳐주고 떨어질만 하면 다시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47,000달러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이제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계속될까? 맞아요. 어쨌든 지금 100억 달러어치 사겠다라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아직 살 게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언제 사겠다고는 안 했어요. 계속 사겠다고는 했지.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매수가 끝나면 호재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베어마켓 트랩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침 방송에 살짝 얘기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이른바 베어마켓 약세장에서 이른바 그 이 특정 이슈가 모멘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전반적인 시장 상승 기조로 아예 전환을 시킬 건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시장의 세 가지 이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좀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 코인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K코인 예, 뭐가 됐든 응원합니다. 자, 오늘 3월 3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